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을 위한 법리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로 대선에 당선된 지 4주년을 맞이한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채 헌재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신임 인사차 야3당을 방문했다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야당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며 무단 침입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노 대표한테 제가 인사 왔는데 그 얘기는 전달은 해주세요. 아니 글쎄 전달은 이미 받았고요. 네, 지금 뭐 상황이 좀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일단 오늘은 면담 알겠습니다. 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좀 해주세요. 예. 당선이 돼서 제가 인사차 예의상 사정드리고 아니 인사차 나와서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제가 협상 파트너로서 아마 더 보고 싶고 또 필요할 때가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있을 거로 저는 제 정치 시간을 갖고 있어서 그때를 조용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호택 신임 원내대표 길지 않은 시간에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이야기도 했는데 정 의원님 사실 지금 이제 정 원내대표 결국은 정세균 국회의장만 짧게 면담했다고 하는데 야당의 친박 원내대표 사실상 보이콧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근데 제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원내대표가 인사하는 거는 맞는데요. 사전 조율을 안 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사전에 실무진과의 연락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가는 게 서로 간의 예의인데 이제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안 받을 테니까 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밟는 게 맞고요. 또 이제 문전박대하는 야당들의 입장도 똑같이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 소위 대통령의 어떤 탄핵과 또는 대통령의 농단과 무관치 않은 친박이 네. 개혁을 거부하고 새누리당이 여전히 그 구체제 속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더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굉장히 절실한 이유가 정치는 정치지만 무슨 조류 독감이라든지 또 그 공직자들의 기강문란해 갖고 저 멀리 남미에서까지 네. 개망신을 당하는 지금 상황이고 민생 경제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황교안 총리는 일단 뭐 대정부 질의도 하기로 했고 어쨌든 받아들이는 추세잖아요. 그 황교안 총리는 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친박이라서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황교안 총리나 정우택 그 원내대표나 그나물의 그 밥인데 그거 자체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수권 정당의 모습, 대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여야정 협의를 해가지고서 정부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할 건 하고 또 정책으로 밀어붙일 거는 하고 그런 야당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야당으로서도 계속 거부하기에는 좀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차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렇죠. 뭐 지금 야당은 당장 뭐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소위 말하는 친박 부역 세력의 앞잡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정책 명분이 안 쓰니까 못 만나겠다는 거지만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아마 조금의 냉각기를 거치고 나면 야당도 뭐 지금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법적 측면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원 내에 128석의 의석을 단체 교섭단체의 대표거든요. 그 128석의 의원을 배제하고 어떻게 국회 네. 운영이 됩니까? 국회 운영이 만약에 올스톱 되면 결국 그러면 야당은 어떤 식으로 해서 가면 한교안 권한 대행 체제를 견제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또 정치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야당이 결국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교안 그 권한 대행 체제를 그래도 법적으로 내지는 정치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면 여야정 협의체라는 공식적인 통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네. 지금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만 가서 지금 하려니까 지금 한교안 권한 대행이 당연히 맞지 않죠.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한교안 총리 권한 대행, 아니 그 대통령 권한 대행도 견제가 되고 나름대로 또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곧 실체 대화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곧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부터 시작한 대정부 질의에 참석하느냐 마느냐인데 결국은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뭐 한교안 권한 대행이 상당히 아주 현명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본인이 전례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전례라는 게 2004년도 아마 제 생각에는 고건 이 권한 대행 때가 아마 그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앞에 물론 허정, 뭐 또 최기화 이 등등 계셨지만 그때의 국회 상황과 지금 국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당히 잘 생각을 하셨다. 사실 뭐 이번 지금 한교안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2004년도와는 달리 상당히 최장 한 8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본인은 헌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권력이긴 하지만 그러나 선출된 권력, 국민이 그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한 국회로부터 아무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정치적 오만으로 비칠 소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네. 이 야당도 제 생각에는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 출석하면 나름대로 과거 총리 때처럼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이제 국군 통수권자의 또 역할을 또 하셔야 되니까 안보라는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 좀 그 정치적인 부분, 네네. 예를 들면 경제나 사회 부분은 사회부 총리, 경제부 총리 있지 않습니까? 좀 맡겨서. 그분들에게 맡겨서 좀 질의를 하고 총체적인 것만 한교안 권한 대행에게 좀 이 답을 받는 그런 형태로 좀 굉장히 유연성 있게 국회를 운영할 좋은 필요가 있지 않나 아이디어이긴 생각합니다. 한데 사실 이제 막상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하면 뭐 세월호 문제라든가 또 최순실 게이트 문제 이게 또 집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것도 다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총리로 계시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나 진언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총리의 일정 부분의 역할, 또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었겠지만 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합이란 차원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라는 차원에서 잘 설명하고 또 지금 아직까지도 의혹으로 지금 불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줄 건 풀어주고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담대한 그런 네. 처신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탄핵을 당해서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지금 이 정부를 견인해주는 보수 지지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협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또 자칫 정쟁에 또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볼 땐 협치보다는 네. 정쟁 쪽이 가깝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협치를 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총리를 통해서 그리고 일부 양식 있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비춰지기만 하더라도 지금 신명나는 사회가 조심스럽게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싶습니다. 좀 보수의 안정감을 좀 보여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새누리당의 갈등을 넘어 이제 분당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박계에 맡겼는데 서로의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니다. 분명히 비주류의 통합된 의견을 좀 주시고 그것에 대한 추천권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합된 의견은 아니다. 유승민 의원의 개인의 생각이다. 그 정도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올 때마다 제가 껌껌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입장에 있지가 못합니다. 단합과 분열을 해칠 사람 또는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지장이 될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저는 아닙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단합과 분열을 해칠 사람, 정권 재창출에 지장을 줄 사람은 비대위원장으로 안 되겠다라는 의중을 밝혔습니다. 차 교수님, 예. 사실 지금 비박계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유승민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인식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게요. 지금 뭐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당선 1승으로 당선되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비대위원장은 비박계 추천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은 조금 더 상당히 좀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장은 독배를 드는 자리이긴 하지만 1점점점 하면서
그 주말을 거치면서 아마 비대위원장을 수용할 듯한 그런 뜻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어제 조원진 그러니까 그 의원이 이제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의원이 절대 유승민 의원은 안 된다. 새로운 갈등을 만들 인물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또 이어서 오늘 정우택 이 지금 원내대표도 상식에 맞는 인물 또 분열이나 정권제 장출에 지장이 되는 인물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소우와의 왜 두루미와 여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집에 초청은 했는데 이뭐 두루미를 먹게. 해놓고 못 먹게 접시에다가 음식 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유승민 의원이 그럼 결국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지금 친박계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쉽게 못 나갈 거야.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승민 의원이 소위 말 TK 적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쉽게 당을 깨고 나갈 경우 자신의 보수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네.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아주 강하게 지금 있다고 지금 친박계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인 이 그 여건을 예. 일종의 지금 유승민 의원 발목을 잡고 만약에 나간다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나가라. 일종의 KY 체제의 이간을 하는 그러면서 실질적인 당권은 자신들이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강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전권을 달라, 혁신할 수 있는 전권을 달라 하는 건데 이 범위가 좀 타협이 가능한 이야기일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타협이 가능하지 않고요. 그 전권을 주는 비대위원장이라면 하겠다라는 말을 유승민 의원이 하는 걸로 봐서는 뜬금없이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비슷한 그런 제안이 오니까 미리 이제 그렇게 자기의 전제를 말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뒤에 분명히 강성 친박들의 어떤 그 휘장이 있다. 그 정우택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원진 의원을 포함하여 뭐 유승민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 그 친박은 청와대와 아직까지도 일정 정도 소통을 하고 있다. 교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그 뽑는 상황에서 비박이 나서는 거를 보고 친박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박이 나서서 짐으로써 비박의 어떤 그 공신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누가 과거에 2012년에 어떤 박근혜 당시 의원과 같은 그런 확실한 지지층과 확실한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는 바에 누가 정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승민 의원을 코너로 모는데 유승민 의원은 아직까지는 탈당의 생각이 없는 것 없다.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대위 원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권 비슷한 걸 주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전권을 주게 되면 나중에 친박을 향해서 창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또 강성 친박은 그렇다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권도 못 받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떤 힘을 당내에서 쓸 수가 있는 그렇기 겁니까? 때문에 비박의 그 먼저 탈당한 김용태 이쪽에서 유승민 나오시오 하는데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이나 또는 이 국민들은 바로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그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비박의 주요 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실망스럽다. 오히려 비박이 단합을 해가지고 뭔가 한 목소리를 내도 숫자상으로 친박보다도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계산들을 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유승민 의원대로,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김무성 대표는 뭔가 이렇게 전부 포용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구나. 뭔가 웅크리고는 있는데 지금 탈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비대위원장 뽑을 때까지 또 기다려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보수 지지층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뭐 그들이 말하는 좌파 내지는 뭐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한 그 위기의식 때문에 결국은 또 그 강성 친박 쪽으로 경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니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제 유승민 의원의 탈당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우리 차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의 선택은 결국 분당으로 가지 않을까, 탈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뭐 지금 이번 주로 이제 예상되죠. 이번 주에 예상되는 이제 비대위원장 부분을 보고 난 뒤에 어차피 뭐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결론은 지금 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박계들이 깨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일주일이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산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말 정도에 아마 결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 보수신당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한 친박계와 차별화를 통하고 그 사람들을 인적 청산을 하고 지금 당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뭐 제3지대든 제4지대에서 예. 보수신당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왜 지금 급하냐면 조기 대선이 지금 상당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신당을 만들어서 뭘 하기에는 시간이 사실 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아마 나갈 것이다.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과연 얼마 만에 세력이 그 얼마나 세력을 될 갖고 갈 것이냐. 것이냐인데 오늘 뭐 석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단은 한 10명 정도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한 40명까지 아마 그렇게 세를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간 결정적인 고비는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깨고 나가서 네네네. 보수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마 새로운 하나의 그러니까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결국 유승민 의원이 와줘야. 언제 와줘야 된다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친박계만 남은 새누리당 내에는 사실 대선 후보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조기 대선 국민에서 일종의 불임 정당이 되면 정치적인 모양새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마 그거를 아마 김무성 전 대표도 머릿속에 담고 있고 그래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러브콜을 아주 강하게 할 것 일단 같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친박계로는 안 갈 물론 것이다라는 그렇죠. 전제를 네. 깔고 이제 예, 말씀해 예. 주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친박계만 남으면 거기는 무정란 정당이고 나간 사람들이 유정란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와도 지금 무정란 정당의 그 어떤 오명을 같이 뒤집어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새로 보수 신당을 만들어서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포장으로는 대의 명분을 하지만 자기의 정치적 이해와 뭔가 마저 떨어져야 여기서 이제 그 탄력이 붙는 건데 그러면 반기문 총장 판 깔아주기 위해서 자기 돈 쓰면서 자기 희생하면서 나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 워낙에 웰빙 소속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유승민 의원은 바로 그 친박에 아무도 대선 후보감이 없으니까 자기가 남아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희망을 조금 막연한 가졌나 희망.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친박의 행태를 보면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치가 그렇습니다. 미리 나와서 선수를 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거하고는 또 국민이나 유권자가 주는 그런 판단이 전혀 다르고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사실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지난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반기문 총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급등세는 일단 주춤한 모습인데 차 교수님 네. 어떤 의미의 여론,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네. 급상승세가 일단 좀 제동이 걸렸다는 부분인데요. 뭐 사실 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죠. 지금에서 상당히 그 두 달 새에 지지율이 10% 넘게 지금 치솟는 바람에 상당히 네. 여론이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받으면서 막 각종 매체들하고 인터뷰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일종의 조정 국면, 네. 조정 국면인데 이 조정 국면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비전과 어떠한 정치적인 이 노선을, 그러니까 삶을 걸어왔는지 네. 이제 사람들이 검증 국면으로 접어드는 지금 거죠. 저 화면을 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23.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5%, 오차 범위 내이고요. 근데 이제 상승세거든요. 0.6%포인트, 1.7%포인트인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1.4%. 그렇죠. 근데 지금 하락세거든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종의 조정 국면에서 본인이 과연 중도 외연 확장의 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구체적인 정치적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다시 상승장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거 아마 결정될 것 같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일종의 보합세인 것 같고요. 네네. 뭐 별로 그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반기문 총장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다시 조금 상승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반기문 총장이
이제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네. 말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직을 이제 간두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유엔 사무총장직의 아웃 프로세싱, 이제 퇴임하는 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뉴욕이고 뭐 백악관에 가서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한국의 국내 정치 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약간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과 또는 친박의 정치 기류하고는 일종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샤이 보수층들이 네. 다시 그 반기문 총장에게 눈을 돌리는 하나 계기가 되면서 조금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제 생각합니다. 유엔 출입 기자단과 이제 고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민감한 얘기는 없었다고 하는데 좀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포용적 리더십을 한국이 원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민감한 얘기는 없고 무슨 포용적 뭐 리더십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으로서는 최대 민감하게 얘기한 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외교관 스타일이고 또 반기문 총장이 결국은 들어온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씩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무슨 원전 폐기라든지 뭐 무슨 대청소 해가면서 네네. 그 자기 그 지지층 즉 집토끼를 계속 겨냥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외연이 그렇게 빨리빨리 확장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오는데 막상 들어온 다음에 반기문 총장이 어떤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떤 강력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떤 결기를 보여주느냐. 만약에 그게 없으면 오히려 이제 그 실망한 또 샤이 보수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 저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반기문 유엔 들어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나온 친박격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좀 끊어내야 될 텐데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이미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이미 본인의 그 머릿속에는 확실하게 끊어져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걸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애초에 반기문을 영입하고자 했던 그 친박들은 또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느냐도 상당한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수 신당 쪽에서 반기문을 위한 하나의 그 이제 그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 헌법 개헌에 대한 그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오로지 반기문 총장을 위한 판 깔아주는데 보수 신당의 정치 세력들이 동원될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만만치 않은 않습니다. 일이다 이런 네. 보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과연 이제 여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이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김무성 전 대표가 당을 깨고 나와서 보수 신당을 만들고 된다면 여권발 정계 개편에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죠. 과연 그 지금 보수 신당에 말씀하셨듯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거의 가담하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지켜볼 대목이긴 하죠. 근데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거제하고 네. 지금 기자회견하고 통해서 보면 분명히 지금 이제 두 가지 행보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치적 차별화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뢰와 지도력으로 배반을 했다는 이야기, 신뢰 배반이라는 단어가 박근혜 대통령 용어인데 그 용어를 빌려와서 이 소위 말해서 현재 이 정치적 국면을 자초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그런 어법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클루시브 뭐 리더십이라 포용적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본인이 뭐 사회, 소득, 지역적인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일종의 통합 리더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론을 조금 좀 은연중에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런 아주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이 국내 정치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있었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6.25 이후에 최대의 정치적 난국이라고 본인이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처럼 정치적 때가 안 묻은 사람이 와서 결국 구원해 줄 사람 내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하나의 메시아론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역대 선거 때마다 정치적 메시아를 주장하신 분들이 항상 등장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저는 그걸 지켜볼 그래서 때문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막말을 하고 개천에서 용나서 저 개천에서 뒹굴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때가 묻어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하고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선 관용이 되는데 나는 정치판하고는 거리가 멀고 늘 때가 안 묻고 순수하고 완결 그 자체로 있다가 조금이라도 누가 지르게 붙으면 검정딱지라도 붙이면 그때는 치명타가 되는데 아직 정치를 잘 모르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사실 같습니다. 저는 이제 포용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반대말로 배타적 배타적. 이런 말이 좀 떠오르는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견제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 시민혁명이다 뭐 등등등등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차 교수님 예. 지금 보니까 박지원 전 원내대표 매우 위험하다. 김한길 전 의원이죠. 패거리 정치부터 청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하거든요. 어떤 그만큼 맥락일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부동의 1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저는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인데 일단 국민의당의 박지원 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문재인 전 대표 시민혁명이라는 발언을 지금 갖고 걸고 지금 이렇게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결국 시민혁명이라는 부분은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한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자신의 집토끼를 지금 이제 겨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시장이 지금 집토끼를 중심으로 해서 급상승했으니까. 그렇지만 박지원 원내대표의 생각은 결국 봐라. 문재인 전 대표 정치적 급진성이 있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되라는 일종의 낙인 찍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김한길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은 기득권 세력이다. 그래서 친박이나 친문이나 친노나 다 똑같은 패권 세력이고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정치적인 딸을 놓는 그러한 논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프레임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는 오롯이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인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해법들이 있을까요? 개헌도 아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뭐 조금씩이지만 한 23% 정도, 23%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예를 든다면 요번에 탄핵이 되지 않으면 시민혁명이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초헌법적 행동 때문에 탄핵이 됐다면 적어도 그 과정도 헌법적이고 헌법과 법치여야 된다라는 것을 율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가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고 그래서 자기는 초헌법적 시민혁명으로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발언이 박지원 대표 말 맞다나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국가 대청소라는 것도 상당히 극단적인 발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원전이 문제가 있으니 원전 폐기하겠다. 과연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고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인사가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사가 이거는 이재명식의 단순 논리와도 매우 다른 형태의 단순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다른 야권의 주자들이나 또는 여권의 인사들이 위기감도 있겠지만 네. 이런 문재인은 안 되겠다. 즉 반문, 비문이 아직까지도 연합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표가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이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대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내가 어떤 비전과 어떤 통찰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상당히 급진적인 어떤 정치인이 말하는 그 레토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친문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패권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금 아직까지도 요번 대선은 틀림없이 문재인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아무도 상황은 없다라는 아니다. 것입니다. 물론 뭐 문재인 전 대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지금 당장은 이 집토끼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대선이라는 국면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 본인이 지금 중도 외연 확장을 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또 스탠스가 조금 바뀌겠죠. 그러나 뭐 지금 원전 폐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영화를 아마 본 모양이죠. 판도라라는 영화를 본 모양인데 그 이제 원전 사고의 이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하게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은데 사실은 2012년도 대선 때도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공약 중에 하나가 원전 정책의 재검토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이 비전, 정책적 비전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공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이 지금 현재의 정치적 스탠스 가지고는 도저히 그 대선까지 대권의 고지까지 가기는 힘들다는 것도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고민은 생각합니다. 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고민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하나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오늘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가 오늘 첫 재판을 받았는데 정 의원님 사실 이제 모든 사안마다 다 부인을 했어요. 네. 우리는 아니다. 그런 적 없다. 또 뭐 태블릿 PC에 또 감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떤 의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 자신의 재판에는 이제 첫날부터 그 출석을 해가지고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사인인데 대통령이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대답한 것이고 그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그걸 반영했다면 그건 대통령 책임이요 잘못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촛불이 두렵기는 하나 내가 무슨 죽일 X인가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서는 지금 우리 그 시민적 상식,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농단과 관련한 시민적 상식하고는 훨씬 벗어나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라는 사람이나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탄핵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지금 재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법리공방. 그래서 정말 가정법적이지만 만약에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 녹취록이라든지 또는 안종범 전 수석의 그 다이어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정말 그 아주 그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뭐 문화체육은 말할 것도 없고 인사까지도 그렇게 했다면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인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앞으로 이제 그 실망할 일이 더 많이 남았고 또 저런 과정에서 일부 친박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탄핵을 반대하는 또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탄핵에 대한 답변서에 그 촛불과 그런 어떤 국민의 그 지지도. 낮은 지지율이 탄핵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일련의 정치 세력에 의존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재판 결과도 관심이지만 과연 재판이 언제 선고 시기도 사실은 관심인데 좀 무한정 늘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1심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하라고 지금 돼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이 근거 규정이니까 네. 지금 오늘 뭐 최순실 씨가 오늘 그 법정에 나와서 전면 부인한 거 아닙니까? 부인하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여기다 특검 수사까지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서 새로운 것이 또 놓으면 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 기소도 하고 하면 조금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시기나요? 예.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이후에 해달라 이런 취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네들은 이제 그 답변서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특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통진당 해산 시에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도 유관 재판이 있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전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헌재로서는 소위 이제 그 3월 달에 이제 퇴임하는 여성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네네네. 이제 지명하면서 속도를 내려 그러기는 하지만 지금 열 몇 가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전면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 국정 수행의 1%도 안 된다. 일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도 안 된다. 단 1원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재판의 어떤 법리 논란도 논란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박 대통령의 답변서하고 최순실 씨의 법정 부인이 어떤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요. 일맥상통한 면이 있죠. 두 사람 다 지금 이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어떻게 보면 좀 떠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 보면 한 사건의 형사 사건에 이 복수의 이 혐의자가 관련이 되면 일종의 재수의 딜레마라고 해서 서로에게 끼미는 그런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셈인데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제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그 헌법재판소에 내는 답변서가 국회를 통해서 어제 공개가 됐는데 저는 진짜 국민의 좀 염장을 지르는 그러한 조금 국민의 상식과는 정말 어긋나는 그러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히려 촛불을 더 키우는 네. 하나의 역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과연 탄핵 심판에게 본리하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저는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수요일부터는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또 22일에는 마지막 청문회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여론도 어떻게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